그러면 3장 곰팡이는 우리와 정말 많이 닮았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닮은 점 찾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참 나랑 닮은 점을 찾았을 때 그 상대편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느끼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향이 어디냐, 학교 어디 나왔냐, 뭐 어머니 고향이 어디냐, 뭐 학교를 어디서 다녔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하고 저 사람하고의 어떤 공통점이 있으면 굉장히 친밀하게 느끼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좀 더 가깝게 느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곰팡이랑 우리랑 닮은 점을 좀 찾으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곰팡이가 좀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한테 가까운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이 챕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예로 든 것은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침팬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노보라는 또 다른 영장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려낸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굉장히 닮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닮았다라는 거는 보면 형태가 닮았느냐 말하자면 이제 어피어런스죠. 형태가 닮은 걸 보고서 굉장히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형태가 닮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닮아야 되는 게 바로 유전자입니다. 어, 우리가 형태가 닮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타고나면서 닮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적응하면서 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닮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로 찾는 게 돌고래의 지느러미와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오리진은 다르지만 형태적으로 닮았죠. 같은 데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참새의 날개와 돌고래의 지느러미는 보기엔 다르지만 오리진은 똑같아요. 손이 변한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닮은 점이 어디서 기원을 하느냐를 찾는데 이 생물학적으로 닮은 점은 어떻게 살다가 보니 바뀐 거가 닮았다는 것보다는 유전적인 형태가 얼마나 닮았냐를 더 기준으로 봐서 닮았냐 안 닮았냐 이런 거를 이제 연관을 짓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닮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형태적으로 닮았거나 그러한 대사 방식이 닮았거나, 그러니까 삶의 방식,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분해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그런 삶의 형식이 닮았다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닮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이 배추 종류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사실 우리가 보기엔 조금씩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어, 시작은 야생 겨자. 얼마 전에 저희 시부모님이 요 들에 나가셔서 야생 겨자를 뽑아다가 김치를 담으셨는데 이 야생 겨자에서 시작됐는데 얘네가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모양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유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연에 존재하는 야생 겨자하고 굉장히 유전적으로 비슷해요. 여기 이제 콜라비, 케일, 브로콜리, 그다음에 브루셀 스프라웃, 배추, 컬리플라워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얼핏 보기에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유전적으로 아주 비슷한 애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전체의 유사성을 보면 이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그 영장류에 있는 그 동물들을 유전체의 유사성을 따라서 이렇게 서로 그룹을 지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 여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침팬지, 보노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침팬지하고 보노보는 둘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 선을 그린 걸 보시면 이 선이 가까울수록 둘이 되게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얘네 둘보다 사람은 조금 더 멀리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노보나 침팬지와 사람은 똑같은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진화론을 잘못 이해하고 얘기를 하는데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숭이나 침팬지나 고릴라나 사람이나 똑같은 조상에서 기원을 했다. 그리고 그들이 기원한 시점은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 조상에서 기원한 이들은 유전적으로 되게 비슷하다. 이게 사실은 진화론에서 가장 이게 핵심인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듣지 마시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닮은 점을 찾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사실은 아주 처음은 찰스 다윈,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이 먼저 제시한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참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찰스 다윈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든 연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얘네들의 연관 관계를 이렇게 찾다 보면 얘네들을 다 연결된 나무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라고 봤을 때 여기 이게 지금 찰스 다윈이 그린 스케치를 그 실제로 사진을 찍은 건데요. 나무라는 걸 생각하면 어떤 중심 가지가 있고 그 중심 가지에서 다양한 가지가 각각 다른 지점에서 갈라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각각 다른 가지에서 갈라진 나무 가지가 또 가지가 치고 또 가지가 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가지를 치고 치고 할 때마다 분화되는 것. 그것을 이제 어떤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새로운 그 개체들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더라도 가지를 치기는 했지만 잘 자라는 가지가 있는 반면에 가지를 치고 나서 말라 죽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다면 공통 조상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분화가 되어서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생물들은 갈라져 나오긴 했지만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애들은 잘 갈라져 나와서 또 다음 세대로 또 갈라져 나와서 또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되고 그런 현상이 우리 자연에서 많이 목격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과학이라는 게요. 어떤 거를 직관적으로 뭔가를 찾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쭉 보고 그 현상의 공통점을 찾다 보니 어떤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찰스 다윈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화라는 것이 일어났겠구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찰스 다윈이 그린 이 나무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1번이라고 써 있는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공통조상인 거예요. 공통조상에서 어떤 가지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가지들이 더 잘 자라고 뻗어나간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잘 자란 가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1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들이 이렇게 분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 가지가 하나 뻗어나오긴 했지만 얘는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럼 얘는 뻗어나가긴 했지만 서바이벌을 못하고 중간에 진화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런 브랜치 포인트 이런 게 보이는데 이런 거는 분화가 시작된 시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물체를 보면 어떤 생물이 분화가 되는 게 한꺼번에 화라락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나가다 여기서 분화가 되고 또 다른 가지에서 또 조금 더 분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됐을 거다라는 굉장한 인사이트를 이 종의 기원에서 처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 위대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생명이 어디서 기원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분화가 돼서 지금처럼 다양한 생물체가 되었을까라는 거를 처음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그 당시에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출판한 사람이 말하자면 다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찰스 다윈의 생명의 나무, 그 사람이 처음 그린 생명의 나무에서는 유기체들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나무로 표현했고 그 나무에서는 다양한 가지치기를 보여줌으로써 여러 가지 종류의 생물들이 다른 시간에 공통 조상에서 분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생명의 나무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 다윈의 생명의 나무는 굉장히 간단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생명체들을 말하자면 하나의 가지에다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세균은 뭐고 고세균은 뭐고 진핵생물은 뭐고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분화가 된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분화가 돼서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로 분해가 됐다고 지금 이제 그 유전자 서열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공통 조상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공통조상이 있다고 치고 세균, 고세균, 그리고 진핵생물이 분화가 됐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균과 고세균은 원핵생물이죠. 그죠? 원핵생물. 그리고 예, 진핵생물은 이제 우리를 비롯한 다양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다양한 아이들이 다 진핵생물에 속하는데 얘네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질 수가 있어요. 그 수백만 종의 그런 모든 생물들을 생명의 나무라는 하나의 틀로 묶을 수 있고, 그렇게 묶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 것이 이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체의 유사성을 따라서 이렇게 묶어놨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가지가 멀면 멀수록 서로 관계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가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관계가 있는 종이거든요. 자, 여기 동물이 있고요. 여기 균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물이 있고요. 생각보다 동물하고 균류가 굉장히 가까워요. 얘 이제 균류가 말하자면 곰팡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월등한 우월한 동물과 그 하찮은 곰팡이가 어떻게 똑같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 얘네들이 이렇게 가깝게 놓여져 있는 이유는 이 동물하고 균류가 가진 유전자적인 유사성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생명의 나무를 그리는 원리가 어, 이 유전자가 얼마나 비슷하냐 다르냐를 토대로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유전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시면 왜 이걸 이렇게 그리느냐를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외계어 같이 써진 이 ATGG, CCGG 이거는 어, 유전자 아시죠? 유전자의 그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염기서열이라고 하는데 왜 많이 배우셨잖아요. ATGC 이런 거. 기억나시죠? ATGC.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뭐 이런 거 배우셨어요. 배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그 염색체는 이런 그 암호처럼 돼 있는 ATGC가 막 무작위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말하자면 구슬을 쭉 끼워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공통조상에서 이 염색체는 계속 분열을 하잖아요. 염색체가 계속 분열이 돼서 새로운 세포가 될 때마다 원치 않는 돌연변이가 쌓여요. 이 원치 않는 돌연변이가 쌓이는데 원래 여기가 이제 G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ATGG였는데 이 공통조상이 막 분열을 하다 보면 요 G가 어떨 땐 T로 바뀌기도 하고 다른 자리에 있는 C가 A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대략 한 10개의 7, 8개 중에 하나 정도로 돌연변이가 쌓여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에서는 세포에 돌연변이가 쌓였다가 뭐 이렇게 잘못되면 암이 생기거나 뭐 조직이 이상해지거나 그러는데 이런 박테리아나 세균 같은 이런 미생물들은 세포 하나가 이렇게 두 개로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유전자에 원래 있던 거에 돌연변이가 하나 쌓이면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분열을 하는데 또 돌연변이가 쌓이면 두 개가 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돌연변이의 패턴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생명체들의 돌연변이 패턴을 보면 얘가 서로 얼마나 닮았나 다른가를 각각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정을 통해서 그림을 보면 여기 A라는 애하고 여기 B하고 C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동물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A에는 여기 네 번째 염기에 돌연변이가 생겼고 B는 여기 일곱 번째 염기에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여덟 번째요. 그리고 C는 원래 B에서 나온 여덟 번째 돌연변이하고 또 다른 돌연변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공통조상에서 A하고 B는 다른 가지로 갈라져 나온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하고 A하고 B는 전혀 다른 가지로 갈라져 나온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하고 C를 비교해 봤을 때 C는
B하고 더 가깝지 A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B는 C하고 그룹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염기서열을 되게 복잡하지만 컴퓨터를 쭉 비교를 하다 보면 얘랑 얘랑은 어디가 더 가깝고 얘랑 얘랑은 몇 퍼센트가 가깝고 이런 걸 막 계산을 해서 우리가 생명의 나무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수학적인 계산 방법이죠.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앞에 우리가 봤던 이 생명의 나무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사실은 여기 좀 복잡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곰팡이가 얼마나 닮은 점이 있는가를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곰팡이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세 종류가 뭐냐면 효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효모, 버섯, 그 다음에 얘네는 곰팡이.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곰팡이란 말은 좀 말이 다르고 얘는 이제 뭐라냐 균사를 뻗는 곰팡이 종류거든요. 균사치죠. 그런데 보기에는 효모나 버섯이나 이런 균사체나 별로 비슷한 점이 없어 보이죠. 예. 얘는 우리가 먹는 거고. 하지만 얘네들을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유전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닮아져 있냐면 곰팡이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호상균류, 치균류, 접합균류, 담자균류, 잔황균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보세요. 여기가 이제 공통조상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브랜치죠.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갈라져 나온 애가 호상균류라는 애인데 얘가 말하자면 가장 오래된 곰팡이 종류예요. 가장 먼저 갈라져 나온 애일수록 더 옛날에 갈라져 나온 애고 얘는 가장 먼저 진화한 곰팡이 종류고 이 위쪽으로 갈수록 가장 나중에 진화한 곰팡이 종류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 호상균류하고 그 다음에 동물하고 같은 데서 갈라져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 둘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면 무슨 근거로 얘네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닮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말씀하시듯이 근거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근거를 이제 첫 번째 근거를 찾자 보면 유전자적인 유사성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장 그러면 모든 동물, 모든 그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 중에 그 단백질들이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백질이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예를 들겠습니다. EF1이라는 단백질이 있다고 치고요. 이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아셔야 돼요. 그 필수 아미노산 아시죠? 이게 참 대답을 안 하시니까 좀 듣기가 좀 그런데 필수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노소듐 글루타메이드 얘도 필수 아미노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글루타메이드 얘도 필수 아미노산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을 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꼭 먹어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꼭 먹어야 되니까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왜 필수 아미노산을 꼭 먹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답을 해주세요. 네. 이게 이 20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얘를 구슬처럼 엮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효소로 작용을 하잖아요. 음,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 20가지가 조합이 될 때, 그 조합이 되는 게 변이가 많이 나타나고 다른 종류의 단백질은 그 조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백질은 다른 종류에서 나오는 똑같은 단백질을 비교해 보면 그 필수 아미노산의 조합이 거의 비슷해요. 음,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게 지금 EF1이라는 단백질 조합이에요.
여기 이제 알파벳이 숫자가 쭉 알파벳이 보이시잖아요. S, T, E, P, P, Y, S, Q, K, R, Y. 이게 다 다른 종류의 20가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말하자면 암호 같이 쓰는 거예요. 네. 음, 보시면 이거는 인간 거고요. 붉은 빵 곰팡이, 털 곰팡이, 항아리 곰팡인데 이게 153번째 아미노산 서열 쭉 보시면 다 비슷해요. 그쵸? 다 음, 비슷하죠. 음, 그리고 여기도 다 비슷해요. 여기는 인간, 그 다음에 선충, 파리, 뭐 이런 애들 다 비슷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가보시면 여기도 다 비슷해요. 그러면 식물은 어떤가 볼까요? 여기 식물류에 가보면 요 부분은 다 비슷해요. 식물류, 유글레나유 할 거 없이 고세균까지. 여기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생물체에서 아주 잘 보존돼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게 요 노란 부분이거든요. 음, 요 노란 부분은 다른 종류에는 없고 동물, 진균류, 원생생물에만 요 부분이 있어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은 같은 조상에서 분화가 돼서 요 부분이 같이 갖고 있는 거고 음, 식물이나 유골레나 고세균류는 요 부분이 없어요. 그럼 얘는 전혀 동떨어진 데서 분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시기에 좀 되게 어렵다 생각하시지만 그냥 뚝 잘라서 요덩이는 모든 동물한테 모든 종류의 생물한테 다 있는데 요 부분만 없다. 그럼 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특이한 애들이 더 연관되어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네. 번째로 유전자적인 유사성, 단백질의 유사성. 그래서 곰팡이와 동물이 닮았다. 그리고 형태와 대사적으로도 굉장히 닮았는데요. 어, 곰팡이랑 동물 두 가지 다 곰팡이와 동물의 생애 중에 뒤쪽에 꼬리가 달린 세포가 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곰팡이와 동물류를 묶어서 후편모 생물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릭을 풀어보면 오피스토, 요게 이제 뒤쪽에, 음, 콘타가 콘토스, 꼬리. 음, 그래가지고 꼬리가 하나 있는 생물. 음,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언제 꼬리가 하나 있는 생명체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있죠. 아주 어렸을 때 있죠. 정자요. 네. 꼬리가 하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죠? 음, 음, 그리고 곰팡이도 있어요. 대부분의 곰팡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진화를 하면서 육상 생물이 돼서 물에서 수영하던 거를 버리고 날아다니는 포자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곰팡이는 없는데 가장 원시적인 곰팡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항아리 곰팡이 종류, 네. 걔네들은 번식을 위해서 아주 특화된 유주자라는 그 포자를 만드는데요. 이 포자가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음, 그리고 대사 과정을 보면 곰팡이랑 우리들 모두 유기물을 흡수해서 그 유기물을 소화시켜서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죠. 이거는 나중에 5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흥미를 돋기 위해 곰팡이의 유주자가 어떻게 수영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음, 너무 신기하죠? 네, 이게 곰팡이의 유주자고요. 음, 이게 동물의 정자입니다. 네. 보시면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음, 이 곰팡이가 이런 꼬리가 달린 포자를 만들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닮은 점에 집착하느냐? 저는 사실은 처음에 닮은 점에 집착한 이유는 음, 곰팡이를 너무 미워하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글을 쓰긴 했는데 음, 생명들의 연관관계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 생명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왜 이럴까? 어떻게 닮았을까? 어떻게 진화가 됐을까? 어떻게 돌연변이가 됐을까?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이용해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이런 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곰팡이가 사람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곰팡이를 모델 생물로 써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암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도대체 어떤 유전자가 망가져서 암이 생기는가, 이런 연구를 하는데 곰팡이가 모델 생물로 사용이 됐고, 그 음, 다음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슐린이요. 지금은 많이 음, 대량 생산되는 인슐린이 원래는 음, 돼지에서 뽑았잖아요. 돼지 피에서 뽑을 때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효모에서 뽑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이 되고 값이 엄청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호르몬,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피를 응고시키는 응고제나 뭐 이런 물질들을 사실은 효모나 곰팡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거기서 대량 생산을 해서 뽑아서 약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병이나 암을 발생하는 그런 기작을 연구하는 모델로 사용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또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같은데, 그러니까 호르몬이나 약제 성분 같은 거를 만드는 생산 공장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거가 뭐냐면 효모가요. 빵이나 맥주 만드는 데 말고도 아주 쓸모가 많은 곰팡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박사과정 할 때 효모 유전학을 전공을 했고, 음, 효모가 훌륭한 실험 모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생긴 것처럼 되게 동그랗고 조그맣게 생겼지만, 사실 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사람 유전자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를 잘라다가 효모한테다 발현을 시키면 기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유전자 조작 효모를 만들어 사람으로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음, 조작 효모를 만들어서 이 어떤 유전자가 어떤 병에 기여를 하고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효모를 이용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P53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세포의 주기를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건데요. 음, 처음에 암 연구를 할 때 이 P53이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암의 경우에 P53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게 많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P53이 도대체 어떤 단백질이길래 얘에 문제가 생기면 암이 생기는가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P53을 효모에다 집어넣고 때려넣고 막 여러 가지 돌연변이를 만들고 막 이것저것 막 조작을 해서 그럼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P53이 어떻게 발현이 되고 어떻게 조절이 되고 어떤 P53에 어떤 유전 염기 서열이 중요하고 이런 것까지를 효모에서 다 밝혀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방암 요새 표지 유전자라고 쓰이는 BRCA라는 진이 있거든요. 이 음, BRCA라는 유전자도 사실은 효모를 이용해서 유전자 연구를 해서 그 유전자가 유방암의 표지인자다라는 거를 이제 또 사람들이 밝혀내기도 했고요. 음, 그리고 요즘에는 한 스텝 더 나가서 이런 암뿐만 아니라 효모에서 어떤 대사 과정에 작용하는 유전자를 망가뜨리면 이 효모가 이상하게 반응을 하더라. 그런데 그 유전자가 사람한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음, 사람이 어떤 대사 질환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다양한 대사 관련 유전병 연구도 효모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요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모가 좀 작고 뭐 별거 아니라고 되게 무시하실 수도 있는데 효모가 굉장히 훌륭한 실험 모델로 되게 많이 사용되고요. 사실 90년대에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뭐 면역학, 뭐 암세포, 뭐 스템셀 연구하지만 90년대에 가장 핫한 생물은 효모였습니다, 사실. 네. 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노벨상을 많이 탔어요. 효모를 가지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어,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책에 되게 몇 가지 예를 써놨는데 올해에도 한 분이 노벨상을 타셨고 2016년에도 타셨고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타셨습니다. 이 닮은 점이 근데 꼭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곰팡이병이 많아지면서 이 닮은 점 때문에 사실은 그 곰팡이 치료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이 닮아서 문제는 뭐냐면 곰팡이랑 사람의 그런 대사 과정이 너무 닮아 있다 보니까 사람을 안 죽이면서 곰팡이만 죽이는 약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항생제, 우리가 이제 보통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거든요. 세균, 음, 박테리아요. 세균하고 사람 세포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성분이 세균의 어떤 특정한 과정을 불락한다. 그러면 그건 항생제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 항생제는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사람한테는 해를 안 끼치니까. 음, 항바이러스제도 어려운 게 바이러스는 혼자 분열을 하지 못하고 사람 세포를 감염해서만 어, 그 분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어떤 대사 과정을 다 이걸 인터피어를 하니까요. 음, 마찬가지로 항진균제도 곰팡이랑 사람이 공통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곰팡이를 죽이면서 사람한테 이렇게 타격을 입히지 않는 그런 아주 선택적인 치료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곰팡이에만 있고 사람에 없는 게 몇 개가 있긴 하지만 음, 항상 부작용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기 음, 때문에 항진균제가 다른 항생제에 비해서 만들기가 어렵고 또 음, 한 가지는 이 곰팡이가 사람한테 감염이 되면 항진균제를 쓴다고 해도 완전하게 치료가 안 돼요. 옛날에도 뭐 무좀 치료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뭐 음, 비슷한 이유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뤘고, 곰팡이와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유전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 그래서, 어,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